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방송인도 아닌데 쉬는 날이 없는 이 박사입니다. 왜 또? 오늘 한글날이잖아. 어? 세종대왕께서 여러 학자들과 함께 한글을 만든 한글 창제의 의의를 새기면서 하루 푹 쉬려고 그랬더니 방송이 있네? 지난주에는 하늘이 열린 개천절에 투데지쇼 녹음하러 끌려오질 않나 말이야. 그런 얘기하면 이 작가 입에서 좋은 얘기 나가겠냐? 아니, 왜 라디오나 뭐 저기 생방 같은 거 보면 연휴 때 쉬지 못하는 연예인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나는 연예인도 아닌데 왜 연휴에 이걸 하고 있지? 아, 오늘 연휴여서 많이 오셨나? 오늘 안가가 꽉 찼네. 연휴여서 그런 것 같네요. 내일 휴가들 받으셨나 보다. 아, 그렇게 되나? 그러면 연장 쉬는 건가? 이게? 예. 아끼고 아꼈겠지. 어쨌든 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요. 저번 방송을 얘기 한번 안 할 수가 없네. 저번 방송이 서북청년단. 네. 많은 분들의 공부를 산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향이 좀 컸어요. 다 못 듣고 껐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알고는 서북청년단의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만 알고 있지. 거기까지는 알고 구체적으로 있었는데. 고구마를 받고 이런 걸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래서 굉장히 듣기 힘들었다.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말이죠. 보도연맹 특집이야. 왜, 왜 안 좋은 연타석 말이야. 그래서 내가 왜 보도연맹을 했냐면 서북청년단 내가 녹음을 하고 나서 말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경산 코발트 광산 그 사건을 다뤘더라고. 유해들. 그 주에 토요일인가 방송이 됐죠. 타이밍이 참 희한하게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런데 그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난 당연히 아는 줄 알았거든. 경산 코발트. 거의 모르시더라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이 너무 모르는 게 많다. 아니 내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는데 초반에는 그 공포물 괴기물 식으로 끌고 가다가 나중에 이걸 까보니까 그 위원회 계셨던 분들이 이제 뭐 HK 교수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연구하고 조사했던 거 밝히는데 이제 그때부터 참혹한 역사의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사실 거창 양민이나 노건리 사건이나 그렇죠. 경산 광산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도 많이 모르신 것 같아서 오죽하면 피카소가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렸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도연맹을 하면서 대신에 저번처럼 그렇게 잔인한 장면은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듣다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듣다가 굉장히 힘들어서 중간에 껐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뭐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역사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나가면요 저희가 가끔 모니터링은 아니고 게시판 반응을 보는데요. 이번에는 여타의 그 커뮤니티에서 반응들이 좀 있더라고요. 들어보라고 추천도 많이 많이들 추천하더라고요. 네, 5위에 배우배로 올라갔어요. 그래요? 배우배로 또 올라갔더라고요. 또 이정격 투기 게시판에도 올라갔고 예. 뭐 MLB 파크도 올라갔고 뭐 클레양이 올라가고 다 올라갔어. 그래서 다행이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들어주셔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저번 주에 그런데 제가 그 광고 우리가 뭐 했었지? 그 작은별 여행사. 스몰 뭐였지? 스몰 스타 투어. 예. 실수를 했어. 야 이 개새끼야 50만 원이면 간다며. 그나큰 30만 원인가?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30만 원이 아니랍니다. 거기 저한테 적어주신 거에 보면 30만 원짜리 우선 30만 원에 출발하는 여행. 절대 안 좋다. 이거 부분만 읽고 30만 원이면 간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 안 좋은 여행들 가격을 얘기를 넣는데 비교해 주세요 이거였거든. 그래서 내가 앞에만 보고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여행사를 좆되게 만들 뻔했잖아 임마. 그래서 항의를 많이 받았다고. 일단 사이트는 마비가 됐고요. 그런데 사이트가요 하루에 3번씩 다운된단다 지금. 사람들 하도 몰려가지고. 그럼 전화 문의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휴가철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데 지금 원래 평상시 가격이 150만 원인데 7박 8일. 네. 7박 8일에 150만 원. 역시 제주도보다 싸요. 7박 8일에 어떻게 150만 원 알아? 그런가? 싸지 7박 8일 150만 원이면. 야, 제주도가 잡아봐. 자는 가격만 얼만데. 렌트하고. 근데 어쨌든 150은 아니고. 비싼 거 하니까 그렇지. 호텔 좋은 데 가고. 요즘 다 그래. 나는 동태집 김사장 집에서 자면 돼 그냥. 그런데 뭐 하여튼 150은 아니고 그보다 더 싼 한 100 얼마 하더라고. 100만 조금 넘는가?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뭐 그 정도 7박 8일은 굉장히 싼 가격이지만 하여튼 정정했습니다. 정정했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작은별 여행사 미워하지 마시고 저의 실수니까 저를 탓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담당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 작가 얼굴을 보더니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근데 이 작가 왜요? 했더니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요. 저는 365일 내내 이 표정이래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말 또 광고인데 이 질경이 대표.
대표가 전화 왔어. 들어와. 주경희 대표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네. 광고 후에 전화와 홈페이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너무 감사드린다면서 그러면서 기부를 하겠답니다. 우리 EJ 조합에. 지경이를 기부한대요? 깜짝 놀랐어. 그러지 마, 자꾸. 아니, 그거 받아서 어쩌라고 내가. 우리 쓸 데도 없어요. 어쨌든 기부를 한다니까. 그래요, 기부해주시면 고맙지, 뭐. 일단 기부를 한다. 기부를 받아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거 우리 여성 팬들 많으니까 안 가고 싶은 분들은 하나씩 들려주지, 뭐. 집에 가실 때 갖고 가세요. 당장에 우리 조합 직원분들. 손을 들고 박수 치고 난리 났다, 저기. 아마 세종제 준다는데 손을 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우리 팬들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까만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뭔지 모르게. 네. 아니야, 그것도 좋지 않은 거야. 그럼 굳이 까만 봉대 담아.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고. 또 광고 얘기를 또 한 번 해드리면. 또 뭐야, 이번엔? 이번 저번 주에 또 좌파 컴퓨터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좌파 컴퓨터 광고를 했는데 저한테 메일이 와가지고 이 작가님 그 광고비를 조금만 늦게 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러라고 안 줘도 된다고 이랬거든. 그런데 조금 이게 광고 한 번 하고 이제 없었나 봐. 그다음에 없었는데 네. 이번에 강원도에서 말이죠. 네. 한 10대가 한꺼번에 주문이 왔대. 그래요? 근데 견적만 줬대. 참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길래 강원도 삼척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하세요. 그냥. 야, 소비자를 협박하는데. 해. 얼마 차 아니 또 원래 컴퓨터 조립식 컴퓨터는 택배잖아. 이 양반이 근데 할 일이 없으니까 웬만하면 직접 다 가갖고 설치해쓰라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 경기는 다 가더라고. 너랑 비슷한 마인드 아니야? 출장을 핑계로 잠시 가정에서 떠나려는 그런 거 아니야 혹시? 내가 모르겠고. 근데 강원도 자기가 직접 가겠다고. 글쎄 이 사람이 마티즈 끊고 있다는데 어떻게 10대를 실을 수 있나? 꾸역꾸역 넣어봐야지. 하여튼 강원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강원도 무슨 업체 대표는 네. 여기 웬만하면 여기 사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규직이 되기 전까지는 노트북만 무조건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사를 계속 해야 되잖아. 이게 비정규직의 서름이야. 그치. 잘 아셔야 되는 게 집 사게 하려면은 직장부터 안정화 시키셔야 돼요. 정부 당국. 왜냐하면은 직장이 안정적이어야지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돈이 생겨서 집을 살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직장 계속 비정규직으로 굴리면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정규직이 되면 좌파 컴퓨터에서 컴퓨터를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그거야? 그럼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 좌파 컴퓨터나 조광래 중고차나 당장 못 사. 그쵸? 근데 언젠가 내가 차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컴퓨터를 바꾸면 거기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 우리 팬들이 하고 계시니까 광고해 주신 분들은 그냥 차분히 기다리시라. 이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광고 얘기 왜 이렇게 많아? 씨발 그렇게 됐어. 이재명 시장한테 전화가 왔어. 왜? 이거 청탁성. 이 청탁 안 좋은데. 청탁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요? 성남에서 말이죠. 네. 이은미 씨 콘서트 한다고. 은미 누나 콘서트 한대요? 홍보 좀 부탁한다고. 은미 콘서트? 청탁 전화가 왔는데, 원래 우리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저희 EJ에 청탁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누구 출연시켜주세요, 소개시켜주세요. 제가 다 씻고 있거든. 내가 하고 싶으면 한다, 이런 건데. 근데 이재명 씨한 것도 씹을 수 있어? 아니, 당연히 쉽지. 근데 또, 은미 누나 얘기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시세를 크게 졌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 이은미 씨가 100회 콘서트 와서, 정말 엄청난 땀을 흘리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공연을 불러줬는데, 정말 차비만 드렸잖아? 진짜 차비였어. 정말 미안한 마음에. 은미 누나가 내 팬이라고 그때 우리 만났을 때 얘기하더니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어, 이 새끼야. 알았어.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또, 우리 그때 또 공연 끝나고, 대기실에서 이재명 시장, 문성근 대표 다 모여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렇다고. 잘 불러.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런데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가지고, 이승환 콘서트나, 딴 데는 안 가도 이승환 콘서트나, 또 이은미 콘서트나, 김장훈 콘서트. 이런 데는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 노래 얘기 나온 김에, 내가 언젠가는 DJ DOC의 삐걱삐걱을 언젠간 얘가 늘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서북청년단 특집 중간에 들으니까, 가사 진짜, 시원하면서도 좀 슬프고 그런 감정이 막 교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래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97년 정도. 그래, 우리 군대 시대 나온 노래야. 맞나? 그때쯤. 그렇지, 그때쯤 나왔어. 97, 8년도 하여튼 그래 나왔어. 그런데 그게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지금 딱 들어맞잖아, 가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빠꾸하고 있다는 걸 절실히 나타내준다고 보고. 어쨌든 이은미 씨 콘서트는 성남 아트센터. 언제입니까?
11월 23일입니다. 네. 11월 23일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참석 또 공연에 열기를 좀 불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0회 했던 그 장소죠? 그렇습니다. 그 장소. 네. 오페라하우스. 네네네. 오페라하우스. 딱 맞지? 이은미 수준이랑. 우리하고는 안 맞았잖아. 그렇지. 우리는 좀 격이 떨어지지. 우리에겐 좀 과했어. 그렇죠. 딱 맞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은, 시사 문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100만 명이 넘어섰답니다. 망명한 사람이. 이탈자가? 네, 100만 명이 넘어섰는데. 그 밖에 한글 정식 버전도 출시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직원도 뽑았대. 그래? 한국인 직원도 뽑았대요. 야, 외국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창조경제야. 정부네. 그러면서 반대로 카톡 주식은 뭐 급격히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하한가를 때리고 있지. 폭락했겠네. 예, 이거 그럼 이러면 저는 이렇다고 봐요. 카톡에서 대한민국 검찰 정부를 고발해야 돼. 그렇지. 이 씨발 니들 내 때문에 영업방해. 그래 기업이 박살이 났는데 그치.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책임져 그러면 그치. 안 그래? 근데 그 카카오톡 측에서 반응하는 게 뭐 제대로 아씨 니네 때문에 망했어 이게 아니던데 보니까. 거의 반응도요.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상황이 이렇게 클 줄 몰랐지. 그래서 대응을 멍청하게 한 거야. 바람이 카카오에서. 살짝 스쳐 지나갈 줄 알았. 근데 이제 이 크게 나오니까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거든. 그래서 사과문 올리고 이제 일주일에서 2, 3일로 줄인다 그러고 늦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돌아선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이런 거 말고 획기적인 어떤 게 필요하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 패러디 나왔더만 그 카톡 페이지를 갖다가 이제 패러디해서 밑에 뭘 체크를 하면 국정원에 바로 보고됩니다.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얼마 전에 SNS 보니까 그 서북청년단 네. 뭐 준비위원회인가 활동했던 사람이 그 실상을 알고 나서 이제 세월호 유족들 거기 가서 국화한송이 들고 사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볼 땐 카카오톡 그 정도의 마음가짐 아니면은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이 결국은 왜 이 사단이 났는지 보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잖아? 그러면 7시간이 나와. 대통령 7시간 때문에 카카오톡이 날아갔어, 지금. 봐봐. 7시간이 터졌잖아.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저 서른 국회의원이 뭐라 그러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도를 넘었다 이랬잖아? 그래서 검찰이 넘었다. 갑자기 뭐, 씨발, 사이버 명예훼손을 강화하니 어쩌니. 팀을 만들고 그래서 뭐 감시 강하고 사찰하고. 그래서 카톡이 박살난 거거든. 아니, 니김이 씨발 대통령 7시간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이렇게. 야. 그럴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래 어쨌든 계속 이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면 네이버처럼 다음도 점령당한다. 그렇지 네이버 정리당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누가 그랬죠? 고제트. 위제트?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 다음 다 같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걸 한번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와중에 또 아마 다음 카카오의 고문 변호사인가 해당 그 법무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변호사가 SNS 퍼거슨 또 1승 추가를 했습니다. 그건 니들이 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가진 글을 또 올렸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사과를 또 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국가대표가 축구팀은 SNS 전면 금지시켰다는데. 그러니까 뭐 결국은 검찰이 지금 왜 이러는지 봐야 되거든요. 이번에 왜 저 상기 지국장이 또 기소가 됐어요. 아, 그래요? 기소가 됐는데 이 누가 봐도 이거 언론 탄압이고 세계적인 망신입니다. 뭐 국경 없는 기자 여기에 대해서 다 지금 항의하고 있잖아. 말들이 많죠. 우리가 뭐 지금 현 정부나 전 정부가 그런 거 언제 따졌나?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봐요. 이명박 정부 때요. 미네르바 사건 있었잖아. 네. 광우병 PD 수첩 사건 있었잖아. 그거 다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무죄 났습니다. 무죄. 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서 법원이 무죄를 때렸거든. 그러면 검찰이 징계를 받아야 돼. 기소가 안 되는 사건을 무리하게 올렸으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그렇게 기소한 검찰들 어떻게 됐나? 다 승진했어. 야, 이거는 와이낫 아닌 말고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러니까는 검찰이 그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번에도 카카오톡이나 이 상계 지국장 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건인데 그거 뭐 국민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대통령 눈치만 보면 나는 이 나중에 이 법원에 갔으면 또 무죄 나거든. 검찰이 그래봐야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지. 예. 나 승진하는데 예. 이따구 짓을 지금 정부가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비슷한 일도 하나 더 있었죠. MBC PD인가요? 전 PD인가요? 그 이미 나와 있는 기사를 리트윗했어요. 그 밑에 코멘트를 달았더니 그 양반 저거 됐잖아. 잡혀갔잖아 일단. 그리고 보통 검찰이 패소하면은 네.
검찰 승진이나 그런 거에 지장이 있지 않아요? 지장 있죠. 근데 결국엔 그런 미네르바 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패소했단 얘기 아니야? 그렇죠, 패소죠. 근데 승진했단 승진했죠. 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칼질 하고 나면 그 칼질한 것만 이제 인정받는 거야. 칼질을 누구한테 했냐는 거지. 상계지국장 기소 이거 사실은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검찰이 기소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기사가 일단 허위 기사고 악의적으로 썼다. 그래서 기소한다 했거든. 그런데 허위는 건 아니 기사는 의혹 보도가 당연한 겁니다. 의혹이 있으면 보도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이거를 씨발 조선일보 칼럼을 기초해서 썼는 거 아니야. 조선일보를 가만히 둬라. 조선일보는 안 걸려들었어요. 그러자 두 번째 악의적. 누가 입증할 건데 악의적이라고. 씨발 기자 마음에 들어가 봤어? 검찰이? 아니, 내가 보기에 족 같으면 악의적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박근혜를 어떻게 하려고 누가 알아 그거 뭐 삼장법사야 씨야 뭐요 어떻게 알아 그 마음. 그러면 이 사건으로 맨날 이렇게 360이 있다는데 얘는 맨날 악의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왜 올렸냐? 결국은 정권에 충성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 야, 또 일베들이 난리치겠다. 왜? 그러면은 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조중동이나 그런 데서 쓴 기사에 대해서 니네 왜 이렇게 비난하냐고 얘기하겠다, 야. 비난했지 언제 법적으로 처벌했나? 하긴 그렇지. 그러니까. 비난은 비난이고 비판은 비판이고 이 법적 처벌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주국장 기소됐으니까 불구속 기소됐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더 심하게 나가면요. 일본하고의 어떤 외교 마찰. 그렇지. 만약에 우리나라 특파원이 미국에서 아베에 대해서 문제 썼는데 출국 금지돼서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기소됐어 봐.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 정부가 병신이요. 우리나라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의 주요 신문사들이 가끔 가다가 악의적인 혹은 비판하는 기사들을 쓰는데 왜 미국 신문사들은 가만히 두고 만만한 일본만 그렇게 잡는지 모르겠네. 만만해서 그런가 진짜? 미국은 못 건드리니까. 그치? 전형적인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그렇습니다. 아, 참. 그리고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잠깐 그냥 지나가는 분들 말하면 요즘 단통법이라고. 네. 뭐, 존나 시끄러워요. 그래서 뭐 핸드폰을 뭐 산이 많이 이렇게 많은데. 그 뭐 얘기 들어보니까 비싼 핸드폰은 비싸게 사고 싼 핸드폰은 싸게 사겠다는 게 주 내용이던데? 덕분에 또 창조 경제야. 그 창조경이 되지. 중국산이 존나게 팔고. 중국산이. 이거 저는 병신 짓인 게 간단히 복잡한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핸드폰 어떻게 샀냐면 보조금 나오고. 그래, 펌프에서 뭐 버스 타고 이런 거 많이 그렇죠. 많았잖아. 예. 그러면 발품팔이 하면 싸게 살 사람 싸게 사고. 어? 그거 귀찮으면 돈 내고 사고. 매장 가서 비싸게 사고 그런 거야. 떨이할 때 좀 싸게 사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이 단통법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불공정하게 사람들이 샀으니까 이제는 다들 공평하게 살아. 그래서 공평하게 비싸게 살아야? 그렇지 공평하게 비싸게 살아야.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 있다. 출고가? 예전에는 이거를 발품 파는 사람은 50에 사고 아니면 보통 사람은 80에 샀다 치자. 이제는 야 그러지 마. 다 평등하게 80에 사. 이거거든. 이게 씨발 공산당이야 뭐요. 야, 이 개새끼. 이게 시장 경제를 추구한다는 인간들이 뭐 있다고 해. 이게 공산당이야. 야 우리 집을 야, 국가보안법을 기소해. 부동산 아파트 강남에 뭐 산다. 5억짜리 집 산다. 발품 존나 팔아갖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은 4억에도 살 수 있는 거고. 그치. 안 그래? 근데 이걸 그러면 안 돼, 니네. 아니, 기본적으로 물건이 새 제품이 나오면은 올드 모델들은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떨이로 처분하는 게 그 기업의 상식 아닙니까? 야, 덕분에 삼성이 좆됐어. 아니, 자본주의 기본이 안 돼 있어. 시장 경제 기본이 안 돼 있고. 악성 재고가 6조예요. 삼성 지금 도와준 줄 알았는데 좆됐어, 지금. 삼성만 줬대게 아니고요. LG도 줬댔고 또 지금 우리 매장에 근무하시는 우리 서민들. 족대야. 왜 안 사니까? 지금 그치. 핸드폰 사는 비율이 확 떨어졌어요. 나도 안 사. 미쳤어 사? 안 사. 대신에 이 범퍼가 많이 팔렸대. 이제 아끼는 거야. 아껴 써야 돼. 떨어뜨리면 아이고 씨 큰일 나. 고쳐 야, 쓰고. 우리 광고했던 그 강화필름 회사 어디지? 뭐 옛날에 있었죠. 예. 그 강화필름도 엄청 팔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창조경제라고 들고 나오니 정부가 정말 딱하게 이루 말할 데 없습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중국제 쓰라 이따 와요. 진짜 중국으로 가라. 아니,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 맞아? 대한민국 정부 맞고? 안타깝네요. 참.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국민들이 제대로 된 어떤 비판이나 감시를 안 하니까 지들 마음대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아닌 말고 이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 열흘 됐죠. 열흘 좀 넘었지? 네. 10월 1일부터 했으니까 분명히 예전으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해보니까. 안 되거든. 좋겠어. 병신들. 그렇지. 아유, 얼빵한 짓 또 하고 있어. 씨. 기업들이 우는 소리 한마디 하면 또 이제 풀어주겠지 뭐. 그렇지. 그래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 네. 우윤근 씨가 새로 네. 뽑혔다고. 첫 줄에 그렇게 나오대 범노 진영에서 밀어줘가지고 뭐 어떻게 됐네 뭐 그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이번엔 친노도 아니고 범노야. 범노야. 범노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아니 노무현이 무슨 조자룡 뭐 칼도 아니고 청룡검도 아니고 뭐 휘두르면 다 되는 줄 아나 야, 봐. 갖다 붙이면 다 맞는 거야 이거? 단어가? 그러니까 뭐 지금 보니까 우윤근 의원은 개파 색은였지만 범친노로 분류된다. 뭔 소리야 이게? 개파 색이었는데 범친노.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반노가 아니면 다 친노 아니면 범친노 이렇게 나는 거죠. 아, 나도 지나가다 얘기 들었는데 우윤근이 또 친노래매? 누가 지나가다 그 얘기 아이, 하더라고. 그냥 갖다 붙이는 거. 아, 이게 사실은 참여정부에서 뭐 한 장이 맡았어. 무조건 일단 그건 친노야. 그치. 그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밥이라도 한번 먹었거나 아니, 어디 무조건 갔어. 친노야. 그럼 친노야. 열린 우리당 소속이 친노야. 네, 친노야.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공격하는데 이거 그럼 새정치연합 망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경향이나 한겨레까지 따라가면 어떻게 하냐고 멍청하게. 그치. 이렇게 이런 프레임에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아니, 생각합니다. 무현이 형이 그렇게 싫은가? 아니 근데 그걸로 재미를 보니까. 그걸로 재미를 봤으니까 지금 계속. 제일 짝이 좋잖아. 뭐 반대로 얘기하면 무현이 형이 대단하긴 하다. 근데 이거는 말입니다. 이거는 뭐 당원들이 투표한 것도 아니고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일반 시민들이 모바일로 뽑은 것도 아니고 130명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지들이 뽑아는 건데 뭐 어쩌라고 여기서. 국회의원 해놓고 신노라 그래. 국회 원내대표 의원들이 뽑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뽑았는데 뭐 아유. 그리고 사실 우윤근 의원 같은 경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해? 이 양반 이정현하고도 존나 친하거든. 아, 그래? 네, 그리고 이 양반이 지금까지 했는 거 하고 보면 지금 여당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 이제 대화가 통한 사람이 들어왔다. 자기랑 친할 수 있는. 그래. 그랬는데 뭘 이거를 씨발 뭐 친노니 언니들이 그렇게 가. 굉장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강성이 아니라고. 그런데 뭐 이거를 그러니까 무조건 아마 누가 대표 됐어도 아마 깠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진짜 새정치연합은 내가 봤을 땐 갈라져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방법이 비대위원장의 없어. 성향과 또 맞아서 거기에 또 결을 맞춘 사람을 뽑은 거 아니게?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예. 또 비슷한 사람 뽑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이건 개인이 한 명 한 명 자기 생각으로 뽑는 건데 뭘 씨발 뭐 문희상이가 뭔 힘이 있다고 뽑으라면 다 뽑아 우리 줄 서가지고. 그러면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원하는 궁극적 지향점은 이런 형태야? 말 잘 듣고? 그러니까 만약에 추대로 뽑았다면 그 비판이 나올 수 있어. 너 니네 또 그렇게 해서 다 친노가 장악하려는 거 아니야? 근데 투표로 뽑았잖아. 투표로 뽑았는데 뭐 어쩌라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야기만 아주 머리가 지근지근합니다. 탈모 생겨. 자 그러면 새누리당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거긴 더 심할 텐데. 19대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네. 새누리당에서 맹활약하고 계시는 예. 권성동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강릉 출신. 예. 아주 맹활약을 하고 계시죠. 국정원 국정조사라든가 네. 세월호 국정조사라든가 네. 아주 이 양반이 국정원 대변인인지 무슨 해경 대변인인지 모를 정도로 맹활약을 했던 권성동 의원이 저번 주에 우리가 언급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 노동 시간을 늘리고 네. 보너스를 깎아버리는 그런 법안을 이 양반이 냈거든. 이 양반이 내는데 그렇게 그럼 말도 안 되는 법을 낸 사람이 국회 환노위에서 말이죠. 네. 네. 비키니 사진 보다가 딱 걸려버리는 그러니까 환노위가 뭐예요? 환경노동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왜 환경노동위원회랑 그 비키니랑 법을 뭘 상관이 처리해야 될 있어? 곳에서 왜 비키니를 보고 있나? 그러니까 환노위가 지금 계속 파행되고 있어. 왜 파행되고 있냐면 재벌 총수를 야당에서는 불러야 된다. 네. 여당에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지금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래서 아마 심심해서 보지 않았을까? 아니야. 네, 그럴 가능성은 있죠. 친환경적인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 옷을 가장 덜 입었을 때 사람을 보면서 다들 비키니만 입고 다녀라. 이런 말입니까? 아니, 그런 거 보실 거면 잠깐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잠깐 보시든가 그러지 왜. 이 양반도 웃긴 게요. 그 뒤에 카메라 있고 이런 거 다 알아. 알고 보는 거야. 그거 모르나? 국회의원 하면서 모르나 그거를? 이거 국정감사 기간 때 하여튼 새누리당이 그동안 사고를 굉장히 많이 쳤어요. 네. 늘 사고 쳤거든. 그래서 네. 이번에 당에서 뭐라고 내려왔냐면 폭탄 좀 마시지 마라. 뭐 이런 거 저 지침으로 내려왔어. 왜 누가 말 조심해라 뭐 이런 거. 뭐 자기 어쩌고 그랬던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이 많죠. 기억이 나네. 그런데 네. 이 비키니 처벌에 걸리고 말 조심해라 그랬는데 이번에 또 정미경 송영근이 또 헛짓하다가 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너인 야당 의원들에게 쟤들이라 그러고 비하하는 발언을 했죠. 뭐라 그랬어요? 저기 포스트잇에 파란색 플러스 펜으로 이렇게 썼네요. 쟤는 뭐든 뺐다.
이상하게 거기 애들은 다 그래요. 이렇게 주고받은 모양이에요. 그게 야당 의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자기들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이런 쪽지를 주고받았지. 그리고 또 쪽지 내용 하나 보면은 19대 선거 한명숙이 비례대표 추천 시 청년목 2, 남자 하나, 김광진, 여자 하나, 장 하나. 그리고 나가수식 선발 뭐 그렇게 썼네요. 그래서 비례대표 출신이고 뭐 좌파적 정체성이 주가된 청년 비례대표 출신이다. 좌파적. 아유. 그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상대당 국회의원 의원인데 아무리 어리다고 대화 파트너인데 쟤가 쟤들이라 뭐야. 그러고 좌파적. 아유 딱지 갖다 붙이기. 아이고 우리 교양 없는 이 작가도 이준석한테 그러지 않아요. 왜 깍듯하게 하는데 참. 아니, 뭐 이런 것들은 아니 그러니까 정미영을 왜 뽑아주셨어요, 여러분 수원 시민 여러분들. 아 참 안타깝네. 백혜련 후보를 이기고. 그러니까. 그래도 뭐 다음 선거까지는 아마 저렇게 또 저러고 다닐 거예요, 아마 쟤들은. 앞으로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이런 방금 건성동이가 올렸던 뭐가 무서워, 이 사람들이 지금. 대표 법안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손자한테 뭐 1억 준다 그거 뭐 이번에는 하도 반발 심해서 철회했습니다만은 이런 그 법안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남발될 것이다. 그 중에 3알만 쳐도 성공이다. 그리고 말이죠. 이번에 또 재벌 총수가 네. 풀려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군불 존나 떼고 있잖아. 그치. 앞으로 이런 것들, 지금 선거가 없기 때문에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계속 신경 써주시고. 나라가 좆되는 타이밍입니다. 정치에 나는 관심 없어.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하시는 순간 지금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이 다 올라온다. 이렇게 이럴 말씀드리겠습니다. 때일수록 더 지켜봐야지. 특히나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성적으로 많이 여당을 감시하고 여당이랑 싸울 건 싸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야당은 야당이 여당스러운 스케줄을 소화를 하냐고요. 일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이 알겠습니다. 작가 신문 던졌다. 시사문제 거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잠깐 전화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EJ 보도연맹 특집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박사님 보도연맹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제가 보도연맹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 그런 건 줄 알았어. 무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아니면 보도클럽 뭐 이런 거. 뭐 관훈 보도국 클럽 뭐 이런 거. 그런 뭐 연맹이면 약간 좀 좌파적 색채가 나는 건데 뭐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이제 실체를 알고 나서 요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 영화화 됐던 태극기 휘날리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 고 이은주 씨 이은주 씨가 뭐 준다고 보도연맹 가입했는데 예. 나와 그래갖고 다 죽여버린 그쵸. 그게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 보도연맹의 배경을 알고 보면 정말 슬픈 영화거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그냥 모르고 봤으니까. 장동건과 원빈의 잘생긴 모습. 그러니까 세장. 저는 저희 할아버지한테 들은 게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피난 안 가셨거든요. 이때 6.25 때도 뭐 이때 저는 피난 안 갔는데 그때 동네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실제로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가 죽는 걸 봤답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되게 잔인했다. 나 살아남은 거는 기적이다. 내가 그때 네 아버지를 어떻게 지켰냐 이런 얘기 뭐. 그러니까 여기 우리 역사잖아요. 그럼요. 이거 이제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할머니도 말이죠. 경북 안동 아닙니까? 남들이 이제 다 피난 간대. 우리 할머니만 못 갔어. 그때 이제 만삭이었거든. 우리 아버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다. 만삭에서 못 내려갔는데. 그래서 하루는 미군 병사 와서 밥 달라 그러고 하루는 인민군이 와서 밥 달라 그러고 줬다 이거야 다. 안 주면 어떡해. 총 들고 있는데. 바로 죽잖아. 근데 이 보도연맹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보도연맹 학살이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거든요. 네. 2차 학살 때 이 우리 할머니 같은 사람을 다 죽인 거야. 인민군한테도 밥 줬지. 이래서 죽여버린 거거든요. 멀리 있거나 낯선 역사가 아니에요. 이 말도 안 되는 광기의 역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저번 시간 서북청년단에 이어서 다시 한번 방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 작가가 방송 짤 때 한번 좀 센 거 하면 좀 좋은 얘기나 아니면 뭐 그 숨겨져 있는 독립운동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연속으로 2개를 하네. 네.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두에.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나 이 더. 배경을 설명해 드려야겠다. 이거 말고 국민방위구 사건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114만 명이라는 숫자 중에 뭐 4.3에서 희생된 사람들, 보도연맹에 희생된 사람들, 보도연맹의 희생자가 뭐 많게는 30만, 뭐 적게는 10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그 114만 명 중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보도연맹 결성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역시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여순 반란 사건. 네. 요즘은 여순 사건, 네, 뭐 14년대 그렇게. 사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여순 반란 사건 때문입니다. 여순 사건이 일어나자 이승만은 빨갱이 색출 작업에 나서고
빨갱이들의 색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을 하나 만드니까 그게 바로 국가보안법이에요. 국가보안법. 그래요. 오래된 법이에요, 그래요. 이거. 역사와 전통이 있네, 진짜. 그럼요. 이승만의 이 국가보안법은 근데 원래 의미를 잃고 반정부 세력을 말살시키는 법으로 바뀌어갔죠. 그러니까 아마 이승만이 이 법을 만들려고 마음먹었을 때 아마 이 법으로 정권 유지와 독재를 공고히 해야겠다라고 아마 생각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인구의 전가의 보도네, 그냥. 그렇죠. 님도 보고 뽕도 그럼요. 따고 예.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근데 더 문제는 이 국가보안법이 이승만 정권뿐 아니라 박정희, 전두환 다른 독재 정치인들이 이 정권을 활용하는 수단으로 또 악용됐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악법이 된 거지요. 그렇죠? 왜 이 악법이 되냐면요. 이게 정말 그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고 사람 죽이는데 활용됐다는 얘기야. 또 간첩 조작되는데 악용되고 정적 없애는데 이용당했고 우리 방송을 다 들었으면 다 알 겁니다. 이 국가보안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를. 이런 법에 대해서 초대 대법원장 우리 가인 병로형 네. 가인이 김병로가 국가보안법 주요 내용 대부분이 새 형법에 담겼으므로 국보법은 폐지해도 된다라고 했으나 이 법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가보안법에서 처벌한 내용 있잖아. 지금의 그 국보법 말고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형법으로 법으로도 다 처벌이 가능해요. 가능하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갖고 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법을 활용했으니까 이게 악법이 아닐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걸 없애자고 열린우리당 때 노무현 정권 때 이거 없애자 그랬지 않습니까? 네. 못했죠, 근데. 못했지. 새누리당에서 개 지랄 떨고 또 당시 여루당 민주당 안에 내에서도 이거 반대한 새끼들도 있었어요. 미친 새끼들이지. 이게 뭔지는 알고 반대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한테 끊임없이 박혀있는 레드 컴플렉스입니다. 그렇죠. 이거 야 국가보안법 없애다고 말하는 순간 너 빨갱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 못 국회의원들도 말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형법에 그 국가에 대해서 반국가 단체를 만들거나 뭐 그런 문제를 저지른 사람들은 다 처벌하게끔 돼 있는데 그 형법 가지고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형법을 무시하는 거요? 어쨌든 이 국가보안법으로 반국가 단체를 구성한 자뿐만이 아니고 이에 가입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연맹에 단순 가입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보도연맹은 누가 만드는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의 주구 역할을 했던 일제 출신 경찰과 군이 주도를 했습니다. 일제의 개 노릇을 했던.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법률이나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임의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관변단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어떤 하부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진 거야. 자, 보도연맹 결성안을 작성하고 제안한 사람은 사상검사 오제도. 지겹다. 유명하다. 오제도가 만든 겁니다. 이 밖에 옥성진, 이태희, 정희택, 손호정은 이 다 사상검사거든요. 다 사상검사고 일제 때 다 검사로 활약했던 사람들입니다. 옥선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언론 보국회라고 이제 당시에 친일 언론인들이 만들었던 그런 조직이 있었던 얘기도 있고요. 예. 이 사람들 다 친일파지 여기서 스타급 아니야? 이태희도 친일유명사에 올랐고 예. 정희택이는 50 정권 전두환 정권 탄생되고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정희택이에요. 근데 나중에 국회의원하고 감사원장까지 했지. 이러니 나라가 나라의 정기가 어디 있어요? 쓰레기통이나 있지. 이런 검찰에서는 이런 사람들 주요 역할을 했고 경찰에서는 김태선 서울시 경찰국장과 최훈아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장이 주도했는데 김태선은 김구 암살 배우로도 지목된 사람입니다. 혹시 서북청년단일까? 그것까지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왜 안도희의 배후에 우리가 김구 특집 때 했었습니다만 여러 명 있었잖아요. 여러 명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김태선이에요. 또 그 서북청년단에 돈을 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최훈아는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방송에. 최훈아도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에서 반민특위를 습격한 네. 그게 최훈아 아니야. 최훈아 잡아가둔다고 경찰이 발발 지랄한 거거든. 그게 바로. 그렇죠. 그 최훈아가 바로 이채훈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도연맹을 만들었으니까 보도연맹이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진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근데 방금 제가 언급한 이 많은 사람들이 채훈아만 제외하고 전부 이북 출신입니다. 서북 청년도 다 이북 출신 아닙니까? 환장하겠네. 친일파의 파라다이스로 넘어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죠. 진짜 이북 출신들 진짜 요즘도 말이죠. 우리 다 그렇진 않지만 정성선 얘기 아니, 너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대충 알겠다. 우리 탈북한 사람들 네. 남한에 와서 그거 난 북탕질이야 그거.
뭐 하는 짓이야? 북한에서 한마디도 못하다가 여기 와서 말이죠. 아직 예. 그게 지금 남북한 평화를 어떻게 이렇게 갈망하고 하는 사람이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게? 예? 근데 그런 사람을 세근장에서 위원으로 잡아 제쳐놓고 아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한번 배신을 걔 했잖아요. 누구야? 그 군복 입은 사람. 예? 그 북한 고위급. 요번에 내로 2인자? 예. 네. 그러니까 넘어오는 세상에 말이야. 회담하고 웃으면서 가는 세상에 말이야. 이렇게 돼. 불탕질을 하고 있으니. 아유, 무슨 맨날 삐라 날리고 그지를 하잖아. 니들- 그게 뭔 도움이? 그게 인권에 도움이 되나 북한 인권에? 북한도 똑같이 NLL 넘어다니고 아유. 그리고 넘길 진짜. 때도 바람 같은 거 잘 체크를 안 해가지고 다시 다 우리나라 땅으로 많이 온대요. 간장을 넣으시네. 자, 근데 이렇듯 일제 출신 경찰과 검찰이 주도해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일제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보도연맹을 만들었습니다. 즉 일제가 독립운동가 반일체제 인사들을 전향시키고 감시하기 위해 만든 대화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대화숙을 네. 본떠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보도연맹입니다. 보도란 뜻은 한글로 지킬 볼자, 지도할 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보호하여 지도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뭘 보호하고 뭘 지도한다는 뜻이야 도대체? 그 빨갱이로부터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고 또 이렇게 빨갱이들을 지도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보도연맹 가입 규정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국가보안법으로 형을 살고 있거나 출소한 자, 반국가 사상 보지자, 발음 발음 잘해라. 잘하라고 이씨. 보지자. 그 다음에 자진가입자 이렇게 규정되었는데요. 여기서 반국가 사상 보지자는 10월 폭동의 참가자, 11대구 사건 네. 거기 참가자거나 막부 삼상회의에 지지한 자. 근데 이게 웃긴 거예요. 삼상회의가요. 모스크바 삼상회의 네. 말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에 이게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네. 이거를 지시했다고 이 사람을 빨갱이로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국가가 세워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전부 보도연맹 가입시키고 또 좌익 진영에 금품을 제공한 자. 근데 가장 많이 입당한 사람들은 자진가입자가 되겠죠. 자진가입자가 가장 아니, 많았다. 그러면은 10월 폭동 참가자면은 만약에 박상희가 살아 있었다면은 여기에 가입이 됐겠네. 보도연맹 당연히 가입되는 거죠. 당연히 들어왔겠죠. 자, 처음에는 남로당 가입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나 좌익 활동을 했던 사람들 위주로 보도연맹에 가입시켰습니다. 자수해가지고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정가를 묻지도 않고 복직이나 복교를 시켜주고 신변 보장을 약속하겠다고 정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수한 좌익도 많았습니다. 시인 정지용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넓은 벌동 쪽 끝으로 그 정지용. 이야기. 정지용이 이제 충북 옥천 출생 아닙니까? 유경수 여사 고양이. 한 얼마 차이도 안 나요. 차로 한 5분 거리도 안 걸려요. 예, 유경수 여사 생가랑 정지용 생가가 같은 동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게. 정지용이 빨갱인가? 아니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네. 빨갱이기 때문에 보도연맹 가입한 거 아니야. 근데 그렇죠. 과연 정지용이 빨갱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정지용이 보도연맹에 가입한 것은 그가 조선문학가 동맹에 가입한 전력 때문인데 이것만으로 그를 좌익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어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정지용은 이화여대에서 그 학생들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요. 이화여대 재직 시절 한민당은 더러워서 싫고 빨갱이는 무시무시해서 싫다. 내가 이화에서 죄되는 일이 있다면 가톨릭 신자라는 것일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김구와 여운형을 동시에 지지하고 남북협상에 관대하고 단정 수립에 반대하는 견지를 보였는데 이런 것을 보면 정지용은 빨갱이가 아니고 민족주의자거나 혹은 비판적 지식자이다. 단순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을 빨갱이니까 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해서 빰불을 시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직 2대 교수를 보도연맹에 가입을 시킨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물시인, 정지용 거물이잖아. 아니 우리 왜 청록파 이런 있잖아. 정종이 다 끌어당긴 거거든. 엄청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이런 거물시인을 붉은 딱지를 붙여가지고 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했으니까 일반 백성에게는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이 박사님이 여기서 이런 류의 방송을 한다고 이 박사가 빨갱이겠어? 난 아니지. 그럼 또 해봐. 뭘? 김일성 새끼도 해봐. 왜 자꾸 시켜 이 개새끼야. 나 지금 브라우닝 골총이 맞을까봐 얼마나 걱정되는데. 이 박사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저 절대 빨갱이 아닙니다. 자, 더 큰 문제는요. 남로당에 가입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사회주의자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도연맹 가입자들은 야, 너 남로당 가입한 전력이 있으니까 보도연맹에 당연히 가야 돼 이거 아니야. 근데 남로당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회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뭔지도 모르고 남로당이 가입한 사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중에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경북 영양에서는
비료를 타기 위해서 도장을 건넸다가 비료를 나눠주는 이가 남로당원이어서 비료 타는 농부의 도장을 남로당 입당 원서에 찍은 사례가 있었고, 경북 영천에서는 안씨 집정촌에서 종손인 안모 씨가 남로당이어서 일족 전체가 공산주의라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야 종손이 가입하면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 안씨 전체가 가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유하면 이거네. 제가 여기 이 작가보다 학렬이 높잖아요. 네. 내가 내가 이제 김일성 개새끼 그렇게 얘기했다고 나중에 얘까지 너 같은 종손이지 그리고 그래. 불안한 거 졸라 쏜 거랑 똑같네. 또 옛날에는 말이야 종손이라 하면은 그 집안을 그냥 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그치.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종손이 한마디 하면 다 따라하지 뭐.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검경은 제대로 조사해 보지도 않고 남로당 가입 전력이 있었단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을 보도연맹에 가입시켰습니다. 이런 잘못은 오제도나 선우종원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개중에는 공산당 골수분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어쩌다 한때 잘못 판단하여 당원에 대한 사랑과 무지몽매한 탓으로 저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입당한 사람들, 심지어는 무슨 배급을 준다기에 뭣도 모르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준 것이 알고 보니 공산당 입당 원서였다는 웃지 못할 수렁으로 빠져들어간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오제도가 이런 말 했다니까? 됐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 지네가 봐도 이게 아사리 판인 거야. 아니 이게 양아치들 지금. 하는 짓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 그냥 사인만 하면 뭐 그래. 다 돼.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니 뭐 사기당하는 거였고 그런 거네. 자, 더 큰 문제는 좌익 전력이나 남로당 가입 전력이 없는 일반 민중들까지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도연맹 가입자 증가는 각 경찰 지서로 할당이 떨어지고 항상 이 할당이 문제예요. LG U+. 할당 좀 하지 마 이 새끼들아. 애들 죽는다. 무슨 우리 저기 친한 형님들도 있잖아 여기. 우리 1990년대 후반에 우리 군대 제대하고 네. 한참 카드 많이 팔 때 그때도 막 이제 주긴 했었잖아요. 그럼 할당 카드 떨어져. 영업하니? 아유 진짜. 씨. 그러면서 경쟁이 불붙으면서 좌익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 삼성교육제 특집에서 했었습니다만 범죄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많이 깡패 끌려갔잖아. 잡으려고 만들어놨다 네. 이름 붙여놓고. 그건 뭐야? 그것도 할당 때문에 그랬거든. 그런 거입니다. 10대인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보도연맹에 가입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할당 때문에 그런 겁니다. 1949년 12월 마산상고, 마산중학, 마산여중의 교감단이 모여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중퇴한 300여 명의 학생 전부를 보도연맹에 가입했습니다. 거제도는 보도연맹 가입 실적이 타 지역보다 낮자 거제 지역의 농민단체, 청년단체, 부녀단체, 노조 등 주민자치조직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단체를 지원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들 단체의 명단을 입수해 단체로 보도연맹에 가입시켰습니다. 이렇게 좌익과 관계없는 사람까지도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시 국회 속기록에서도 확인됩니다. 1950년 2월 국회 28차 본회의 민경식 의원의 발언을 살펴봅시다. 한 가지 문제는 단순한 종용이 아니라 만약 보련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분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이와 같이 협박을 하면서 1군에서 얼마만한 권유장을 발부하였냐고 하면 10,000명에 있어서 10,000명에 가까운 권유장을 발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10만 인구로 따져보면 부녀자를 제외하고 청년 나머지 4알이나 5알에 달하는 수요를 보련에 가입하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려는 보도연맹이고요. 10,000명에 가까운 권유장이 보면 전부 다. 그러니까 가사는 여기서 다. 전부 다야. 여기서 1군이라는 게 그 제일 야전군 사령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개 군. 그래. 그 다음에 뭐 10만 인구 따지면 부녀자 제외하고 나머지 4할 5할이니까 거의 다란 얘기죠.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왔잖아. 보도연맹 가입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이 한국전쟁 터지고 다 끌려 나와서 거의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왜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은 빨갱이니까 한국전쟁이 터졌어. 공산군이 내려와. 그러면 니네 공산군에게 아마 협력할 거야. 협력할지도 몰라. 예비공석 아니야? 예. 그래서 보도연맹 끌고 가 죽여버렸으니까 예. 보도연맹 가입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보도연맹 방금 우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도연맹 가입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반이 그냥 모르는 거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입됐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무고하게 학살당했기 때문에 보도연맹 네. 가입이 중요한 겁니다. 자, 또 한 번 예를 들어봅시다. 경남 고성군 개천면 보도연맹 서기를 맡았던 김모 씨는 2009년 진실하회위원회 조사에서 고성의 이 30대 대부분은 무조건 가입 대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충북 청원군에서는 축구단 가입 권유를 받고 축구단 가입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보도연맹 가입이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야, 조기축구 나갔는데? 아하. 조심해, 네 조기 축구에 잘 확인해봐. 네. 충북 청원군 오창면에서는 마을 구장이 고무신 타려면 도장을 찍으라 해가지고 고무신 타고 싶어서 찍었다가 보도연맹이 되었던 사례도 있었고요. 경남 김해에서는 대한청년단 단원들, 대한청년단이 우리 서북청년단 똑같은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평상시에 내 마음에 안 들어 이 새끼, 그럼 보도연맹 가입시킨 거예요. 또 똑똑한 사람들, 이 똑똑한 사람들인 게 뭐냐면요, 바른 말 잘하고 그래. 뭐 대들기 잘하고 따지는 거 좋아하고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 강제로 야 이 개새끼들아, 그 가입시켰다. 공산당이랑 뭐가 다르니? 아니 저기 북한군도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죽인 게 경찰 가족 교사들 네.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손 이렇게 검사해서 굳은 살 없으면 다 잡아 죽였다고. 네. 뭔 차이가 있냐 이 개새끼들아. 그러니까, 예. 자, 경남 거창군에 살고 있던 김행두는 장작을 패고 있다가 뒤에 있는 순경에게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뺨을 맞고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야, 뭐, 상식적인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보도연맹 가입 사태는 당시 경찰도 인정한 사항입니다. 경남 거창 경찰서 사찰계 형사로 거창 보도연맹을 담당했던 경모 씨는 진실하회위원회 조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집에 살던 사람이 양복점을 했었는데 경찰들이 공짜로 옷을 고쳐달라고 할 때 잘 안 고쳐주니까 경찰들이 저 사람 빨갱이다! 하면서 보도연맹의 명단을 올렸습니다. 보도연맹원은 전부 다 직접적인 빨갱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경찰하고 사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들을 가입시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명단을 올리면 가입이 됩니다. 또 경북 고령경찰서 순경이었던 전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보도연맹원 10명 중 2명 정도가 실제 좌익과 관련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도장 찍으라고 해서 보도연맹에 가입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보십시오. 10명 중에 8명은 무고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다 죽잖아. 다 죽었어요. 다 학살당했으니까. 이게 큰 문제고, 또 문제는 뭐냐. 이 보도연맹에 가입하면서 가입비를 받았거든요? 뭐야? 씨발놈들이 진짜! 할당이 끝인데? 아니 잠깐 가입비를 누가 내는 거야? 보도연맹 단원들이 냈어! 그러니까 고등의 그 가입 당한 사람들이 회비랍시고 그래, 회비라고 냈어. 깡패구만. 야, 적게는 300원, 많게는 1,500원까지 냈어.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이제 일을 할 때 깡패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잘 봐줄 테니까 뭐 너 돈 내라고 하는 거랑 그게 뭔 차이가 있어. 아니, 야, 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거 돈도 돈까지. 뭐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게,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예. 낼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야, 돈이 없어서 보도연맹 가입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웃을 수도 없는 얘기야. 최악의 역사입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보도연맹 가입 안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없었어요? 가입 안 하면 존나 뜯어 패는 거지 뭘. 야, 씨발. 경찰들이야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하네? 야, 보도연맹 아니면 뒤지는겨.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산으로 숨고 뭐 토끼는 거지. 아니면 존나게 가난해야 되는 거야. 보도연맹 피해가지고 빨치산 된 사람도 많아요. 이게 한 60년 전의 역사예요, 지금. 자, 이렇게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의 태반이 좌익이나 공산주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도연맹의 가입자 수는 정확히 산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 3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 30만 명 대부분이 죽었다는 그렇죠. 얘기겠죠. 30만 명입니다. 오제도와 김남식은 30만 명이라고 하고 선우종원은 35만 명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지인은 33만 명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30만 중에서 좌익, 공산계의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공산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선량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쟁 중에 정부가 공산당에 협력할지도 모르는 집단, 즉 예비검속에 의해 체포되고 집단 학살을 당했으니 그들의 억울한 영혼을 과연 누가 풀어줄지 답답하다. 근데 이거 더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 설사, 아까 10명 중에 2명이 좌익이라고 치자. 네. 그러면,
그 좌익이라고 해서 죽이면 됩니까? 법도 없이? 이 사람들은 보도연맹에 가입한 건 뭐냐면 난 전향했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나 이제는 안 할 전향이라는 뜻이죠. 내가 네. 남로당원이었지만 이제는 자유민주국가에 살겠다. 대한민국에 충성할게요. 그래서 보도연맹에 가입한 거야. 그래서 보호하고 지도해달라고 그래. 가입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을 씨발 빨갱이한테 협조할 줄 모르는 예측해가지고 다 죽였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예비검속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비검속으로 체포되어 형무소로 이송된 사람들은 거의가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끌려간 사람도 대부분 집단으로 학살을 당했습니다. 대부분 구덩이 같은 데 집어넣고 막 갈깁니다, 그냥. 목포에서도 1950년 9월에 200여 명이 처형되었고요. 그리고 야산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요때 김대중 전 대통령도 목포 형무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처형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빠져나와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DJ표에서 했었죠. 대중형을 못 볼 수도 있었어. 그리고 산으로 끌려간 사람은 산에 끌려가 안매장당하고 바다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냥 바닷속에 빠뜨려 버리는 거죠. 목포로 가가지고 목포 교도소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거기서 자가지고 달밤에 그 이튿날 달밤에 배에다 싣고 가서 일일이 간수들이 그 허리 찢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로 다 하나씩을 찍어서 다 강물에 넣어버렸어. 바다에 넣어버렸어. 바다 얘기 한번 봅시다. 대게로 유명한 영덕. 영덕에서는 30여 명의 보도연맹 단원들이 총살 당한 후 바다에 수장되었고요. 내가 잘 안 먹는 과메기, 원래 좋아했는데 누가 대통령 된 다음부터 안 먹는 과메기로 유명한 포항에서는 구룡포 앞바다에서 3에서 40명, 영일만 친구야. 영일만에서는 400에서 500여 명이 수장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 무전유죄 특집에서 했었던 네, 거기 나오죠. 남상희 예비역 준장이 200명 죽였다고 증언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남상희 준장이 죽인 그 사람이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굉장히 죄책감 갖고 살았다고. 나중에 네. 이걸 비밀 폭로해서 우리 고마운 사람이고. 그 남상희 예비역 준장이 처리한 사건은 한 200명이고 나머지 또 다른 부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다 합치면 400명 넘는다. 50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억울한 죽음들이 있는 거죠. 이러한 일은 울진에서도 일어났고요. 여수와 여천에서도 일어났고요. 해남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해남에서 끌려간 보도연맹원들은 갈매기섬이라는 곳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목포, 삼천포, 마산, 창원, 진해 등 바다와 인접한 마을에 있던 보도연맹 당원들은 거의가 총살 뒤에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전쟁 개시와 동시에 연전 연패를 하던 국군과 경찰은 이들 보도연맹 당원들이 북한 공산당에 협조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무자비한 살상을 저지른 것입니다. 추측만으로. 개새끼들아. 앞에서 싸우지. 뒤에서 민간인 죽이냐? 그러나 이러한 살상은 서울이 수복되고 나서도 또 한 번 이루어집니다. 개새끼들아. 수복했으면 잘 지켜야지. 2차 보도연맹 학살이 일어난 거죠. 예. 1차 학살 때 용케 살아남은 보도연맹 단원들을 군경은 또 잡아들입니다. 충북 진천에 사셨던 박시덕이라는 분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진천경찰서 유도장에 광목으로 결박된 채 구금되었습니다. 저 말고 30여 명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와 진천군 연맹 분회장이었던 이인옥의 딸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봉화산으로 이송돼서 사살되었는데 경찰이 저와 이인옥의 딸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후 유치장에 다시 가두었으며 3일 후에 풀려났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대본을 이렇게 읽으면은 이 대본 내용을 숙지하기 바빠가지고 내용이랑 공감이 되지가 않는데 읽다가 빡치니까 막 더듬는다. 이게 우리의 정말 암울한 역사인데요. 봐요. 1차 보도연맹 학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북한군이 쳐들어왔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는 복수한다고 군경을 죽였단 말이야. 그렇죠. 군경 가족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복수한다고 2차에 또 보도연맹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전쟁의 광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어? 이런 전쟁의 광기가 있는데 무슨 씨발 국민주기라고 무기 준 게 아니잖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뭐 전쟁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따구 소리 하고 있으니 국회에서. 니네 군대나 좀 가라 이 개. 아유.
자, 얼마나 많은 학살이 전국에서 일어났는지 보면요. 당시 남한의 행정구역이 149개 시군구였습니다. 149개 시군. 이 중에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있었던 지역은 진실하회위원회가 확인한 곳만 114개 시군입니다. 야, 그러면 149개에서 114개에서 학살이 있었다고. 이것도 확인된 숫자만이에요. 그러면 남한 전체에서 이게 일어났던 거 아니야? 예. 이것도 위원회가 확인한 것만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하회위원회가 파악하지 못한 것까지 합치면 거의 남한 전 지역에서 보도연맹 학살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은 경상도입니다. 왜 경상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봤냐면요. 자, 전쟁 발발과 동시에 서울, 경기, 강원 한 방에 뚫렸잖아. 한 방에 뚫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보도연맹자들을 뽑아가지고 죽일 시간이 없었어. 그렇죠. 근데 경상도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낙동강전선 지키고 있고 뒤에선 이제 사람 죽이고 앉아 있던 거지. 여유가 있었잖아. 뭔 그러니까 여유? 시간적 여유, 사람 죽일 시간적 여유. 그러니까 여유가 사람 죽일 여유가 막 있는 거야? 그러다가 잡아 죽인 겁니다. 잡아 죽였는데 지금 오늘 제가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제가 피해 사례를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제가 이게 갖고 온 이 자료가 2,000페이지가 넘어요. 이게 이게 경상도에 국한된 거거든요. 다른 지역도 있지만 이만큼이야? 내가 C8 이거 읽는데 지금 일주일이 걸렸어. 동화 전과만 하네 진짜. 다른 지역까지 합치면요. 이건 이름 말할 수가 없다고. 하여튼 경상도 지역을 왜 중요하게 언급을 해드릴 거냐면 일단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이 경상도고 우리가 경상도가 왜 그러니까 수구 꼴통이 됐나? 네. 원인?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불렸던 곳이 왜 그렇게 됐냐? 바로 이 학살에 있었다는 거예요. 붉은 트라우마, 그렇죠. 빨갱이 트라우마가 가슴속에 남아가지고 그렇죠. 그랬다는 거죠. 그 뒤로 정권을 잡았던 독재자들도 뭐만 있으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대구, 부산 이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학설이 있거든요. 내가 이거 뭐 대구 수성대학에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듣는 분들이 다들 놀라더라고. 처음 들었다고. 근데 하여튼 그 이야기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를 하고 들었고 제가 말해서 재밌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무슨 제보요? 뭔지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이재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말이죠. 가입한 사람 중에 국정원 직원이 있다고. 그래? 제보를 받았어. 제가 살펴봤더니 네. 이름이 있어. 이름이 있어요. 조합원 중에. 그래요? 그래서 말이죠. 아니 왜 국정원 직원이 우리 조합에 가입했을까? 자, 첫 번째. 국정원이 싫어하는 그냥 우리 방송이 좋아서. 팬이라. 팬이라. 두 번째. 이 새끼들이 진짜 뭘 하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잠입. 그런데 말이죠. 그래봐야 개코 아무도 없거든. 저도 없어요. 그냥 팬카페 가입하면 되지. 왜 조합원에 가입해가지고 조합비를 내면서. 그러니까. 내면서. 아니 뭐 활동비 나오겠지 뭐. 아니 뭐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왜 콘서트 때도 그렇고 국정원이 한 명씩 왔잖아. 네. 왔었죠. 마스크 얼굴 가리고 누군지. 네, 네. 우리 또 100개 특집에서도 그 축하 멘트도 한번 해주고 그렇죠. 네.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제보를 받고 해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고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그게 이런 거야, 사실은. 지금 우리 보도연맹을 지금 특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네. 있는데,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언제나 전쟁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그렇죠. 더하게.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쉬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휴전 그렇죠. 중이죠. 언젠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나라야. 그러면, 만약에 그때 다시, 이 집단 광기가 또 보도연맹 같은 게 안 일어나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는 보도연맹이라 죽여버렸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EJ 조합원. EJ 조합원, 혹은 무슨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이거 경찰 다 퇴진했잖아. 그거 카톡도 넘어가고요. 그래 학살 당한 수 있어. 우리는 김일성 특집 틀면 돼.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광기의 역사가 없어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방송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경상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경상도에서 가장 많은 학살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아니 근데 에도 불구하고 4.19 민주혁명 때 김주열 열사 마산에서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마 사태라든지 경상도 쪽에서도 그래도 끊임없이 이제 민주주의와 이제 야도의 성향이 계속 있었다는 것도 좀 상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거창 양인 학살 사건,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 영덕 보련자 수상 사건 등 굵직한 학살 사건이 일어난 것도 다 경상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도가 지금처럼 수구 보수화된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려서 처참하게 살해당했고 여기에 대해 항의하면 그 순간 그 항의한 사람도 빨갱이라고 잡아가는 사회가 쭉 이어져 왔습니다. 난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10일 우리 대구 폭동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대구를 포위했어요. 광주처럼.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10일 대구 겪었죠? 보도연맹 사건 겪었죠? 나중에 대구에서 인혁장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10일 대구 폭동이나 또 보도연맹 사건들은 일반 민중들이 빨갱이로 몰려서 처형당한 사건이고 이 인혁장 사건은 사회적 지식인들. 네. 이런 사람들이 또 처형당한 사건이거든요. 이런 게 계속 쌓여가면서 사람들의 트라우마로 박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더 말해야 돼. 빨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면서. 그런 비슷한 냄새만 나도 저 빨갱이 아니에요. 그럼 더더욱 보수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수가 됐다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빨갱이 지지 안 한다는 걸 더욱더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역으로 빨갱이들은 정말 나쁜 놈이구나라고 이제 각인이 팍 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을 해야 살아남은 시대였으니까 스스로 세뇌가 되는 거지. 그게 빨갱이가 뭔지도 모르면서. 김문수, 하태경. 봐요. 적극적으로 부역하잖아. 너무 강하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 봐봐. 생 난리를 치잖아. 그게 나는 빨갱이가 아니야. 개새끼들아 믿어줘. 이거거든. 네. 그러니까 나는 민중당 출신이 아니야. 그래. 원래 있던 사람, 새누리당 있던 사람들 더 난리 치는 게 김문수, 하태경, 이재호 이런 애들이요. 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환이다. 이것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재호 요새 왜 그래? 친박이 아니니까. 자, 유족들은 아비와 어미가 살해당하고 묻힌 야산에도 한번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왜? 시체 수습하러 갔잖아? 그럼 어느 새끼 빨갱이네? 잡아가니까. 그러니까 누가 시체 수습을 하려고 했을까요? 부모님 시체도 못 건지는 못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로 모든 것이 마비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연좌제의 고통에 휘말리면서 빨갱이라는 주홍글씨에서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경상북도에서 처형된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단위는 최소입니다. 확인된 것만 얘기하는 거죠. 최소가 뭐냐면요. 영천 최소 600명 사망, 군위 최소 100명 사망라는 겁니다. 확인된 숫자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주 281명, 대구 300명, 고령 200명, 성주 400명, 칠곡 800명, 청도 586명, 예천 129명, 안동 400명, 의성 200명, 영양 89명, 포항 600명, 경산 1000여 명, 영덕, 김천, 구미, 상주, 문경, 영주, 청송 등은 얼마가 살해당한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국민학교 교실에서 가둬놔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놓고 10명씩 새끼줄로 묶어서 쏴 죽이고 다음번에 죽을 사람이 구령장에다가 놓고 그렇게 계속 죽인 거지 뭐. 몇 명이라는 여기서 한 170명? 이것만 해도 지금 몇천 명입니까? 지금 안 나온 경상도 지명이 어디야? 아유, 그러니까요. 경상도에서 이렇게 얼마나 많은 학살자가 나왔는지는 정확한 기록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렇죠. 나온 게 이만큼이고 비공식적으로 혹은 진짜는 확인이 안 된 그렇죠. 사람들이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아니, 거죠. 우리 경상 코발트 광산 그거 알고 싶다 해서 했었지만 네. 거기 보세요. 거기는 이제 위에 수직 동굴에서 총을 쏴서 떨어뜨린 거거든. 네. 그래서 이제 평행 동굴이랑 직선 동굴을 마주치는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너무나 많이 죽어서 이 뼈가 누구 뼈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 숫자 파악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코발트를 채굴하기 위해서 수평으로 탄 게 두 군데가 있는데 수평 동굴이 두 개가 생겼는데 수직에서 떨어뜨린 그렇지. 그 교차점에 시체들이 수두룩 똑딱하게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토사가 이 자꾸 무너지니까. 유골을 덮어버리고 예. 물이 유골을 덮어버렸어요. 예. 아직 뭐라 그래요? 발굴을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발굴한 사람만 1000명이 넘으니까 발굴 안 된 사람까지 몇 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아까처럼 정확한 기록이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부산 형무소의 재소자 인원 변동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1950년 1월부터 7월 중순까지 재소자 인원은 2,000명이었으나 8월에 들어서 3,000명을 넘어서더니 9월 25일엔 5,900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9월 26일 재소자는 4,440명으로 격감합니다. 즉 하루 만에 1,460명의 숫자가 증발한 것입니다. 이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야, 이게 만약에 진짜 보도연맹 사건 때문에 다
돌아가신 분들이라면은 하루에 1460명 죽기도 힘들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 1460명이라는 숫자가 사라졌잖아. 근데 이감 기록이 없어. 그렇죠. 이 사라졌으면 이 사람들이 예. 다른 데 이감했을 거 아니야. 재소자는 네. 전부 기록은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감 기록이 한 300여 명 정도 있거든? 그럼 나머지 1000명 이상은 어디 갔는지 모르지. 아, 그래요. 그럼 뭐 뻔한 거 아니야? 탈옥한 거요? 아유, 이런. 당시 부산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소설가 요산 김정환 선생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내 차례가 되어서 명령대로 형무소 마당에 늘어섰지. 앞 사람들이 트럭에 실려가는데 내 차례가 되자 갑자기 누가 옆구리를 쿡 쑤시는 거야. 돌아보니 군인 하나가 날 보고 아니 김 선생님 아니십니까? 하고 놀라는 표정을 짓더군. 가만히 보니 일제 때 내가 이북에서 가르쳤던 제자야. 서북청년단으로 내려와서 학살에 가담하고 있던 제자였어. 그가 날 옆으로 비켜 세우는 거야. 우리가 빠지니까 끌려가는 행렬들은 우는 낯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바깥 세상에 이 원통함을 알리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떠났어. 그날 나와 노병용 씨 말고는 전부 죽었지. 부산 형무소에서 경비를 맡고 있던 간수 김모 씨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일주일 이상에 걸쳐 매일 밤 100명에서 200명씩 데리고 나가서 서구 암남동 혈청소 앞바다에 많이 수장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이 밖에도 동매산, 동삼동 미니공원에서 많은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울산과 양산에도 학살은 이어졌습니다. 양산 400호짜기 유골 발굴 작업에서는 712구의 유골이 쏟아져서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양산, 석산리, 원리, 공리, 지당 3개 마을은 150가구 살고 있었는데 이 중 46가구에서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제사날은 거의 비슷합니다. 3분의 1 정도 되는 가구 수가 한꺼번에 몰살을 당한 거네. 제주도의 역사와 비슷하죠. 김해에서는 숫골과 주동 광산에서만 300명 이상의 희생자 나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진영에서는 251명의 피해자 나왔습니다. 밀양에서는 330여 구의 유골이, 우리 YS 고향인 거제에서는 700여 명의 희생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전제한 것처럼 확인된 숫자에 불과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학살도 여러 건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보도연맹 단원들이 3명씩 철사줄로 묶인 다음에 어선에 태워져 거제도 앞에 진도 앞바다에 끌려간 다음 집단 총살되고 바다로 수장되었습니다. 이 집단 관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학근 씨의 증언이 없었다면 이 사건도 그냥 묻혔을 것입니다. 이학근 씨는 바다에 빠지고 난 후 경찰이 사격을 가할 때 천우신조로 총알이 묶었던 철사에 맞아서 손을 풀 수 있었고 헤엄쳐서 살아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후에 미조리 자갈밭, 선창, 불악, 동백호랑 앞바다에 며칠간이나 시체가 떠내려와서 동네 주민들이 이를 수습해서 양지바른 언덕에 합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 살해당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묻혀있는지는 세월이 흘러서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녕에서도 학살자는 속출했습니다. 1950년 8월 초순에 150여 명의 보도연맹 단원들이 6대의 트럭에 분산 승차한 후 마산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보도연맹원 중에 김필곤 씨는 어차피 죽을 목숨 2판 4판이다. 달리는 트럭에서 뛰어내린 후에 도주를 했습니다. 끌려간 150여 명 중에 집으로 돌아온 사람은 이 김필곤 씨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사람의 행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으면 어디서 총살당했는지 그것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그냥 행방불명자로 처리될 뿐입니다. 세월호 생각난다. 요 대목 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사람들은 다 죽고 가만히 안 있고 도망간 사람은 어쨌든 산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자국민을 학살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습니까? 육군본부 정보국 CIC 대원이었던 오상근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28일 날 다 수원으로 몰려 내려왔지. 그때 육군 지시가 뭐라고 했냐면 정보국 1과, 2과, 3과장은 다 집합하더니 상공부 자리, 그게 옛날 육군 병원 자리거든? 그리로 집합시켰다고. 집합을 시켜놓고 나서 정보국 3과, 5과 요원은 김창룡 중령이 지휘해서 내려가면서 잠비 소탕을 하고 숨어있는 보도연맹원이나 후방을 교란시키는 적색 분자를 색출하라. 이런 특명이 떨어졌지. 당시 정보국 소속이었던 김종필도 다 김창룡이가 했어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과 해군 참모총장은 신성모 국방장관에게 좌익분재를 처형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고 경찰은 조병옥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CIC는 김창룡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창룡이나 신성모나 조병옥이 이승만의 제가 없이 마음대로 보도연맹 단원들을 총살할 수 있었을까요? 비밀 해제된 당시 주한 미 대사관 무관이었습니다. 밥 에드워드 중령이 기록한 문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 남한 경찰들에 의해 상당히 무자비한 처형들이 행해져 왔다. 서울이 북한에 함락되었을 때 수천 명의 죄수들이 석방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육군 무관부가 믿는 바로는 진격해오고 있는 적군에 의해서 죄수들이 석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이 함락된 후 1, 2주 내에 수천 명의 정치범들이 처형되었다. 처형 명령은 의심할 바 없이 최상층부 from top level로부터 내려졌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처형들은 전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전에 있는 1800명의 정치범을 처형하는 데는 3일이 걸렸으며 1950년 7월 첫 주에 일어났다. 예, 이게 당시 무관으로 있었던 미국 군인의 증언이고요. 자, 대전에 있는 1800명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증언에서는 4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들은 대전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고 며칠 만에 대전시 동구 낭월동 골령골 13번지로 모조리 끌려와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군이 현장에서 찍은 18장의 사진이 나중에 발견되면서 실체적 진실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 옛날에는 그거 조작이다 그랬거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걔 빨갱이들 조작이야. 이랬단 말이야. 미군이 찍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이게 탑 시크릿에서 해제되면서 이 문서가 발견되면서 이제 이게 진실로 입증된 거죠. 현장 입구에는 재소자들을 실은 트럭이 도착하면 청년 방위대들이 정치 사상범들을 구덩이 앞에까지 끌고 갔습니다. 당시 골룡골 현장에는 경찰들이 외곽을 둘러서서 경비하고 있었고 청년 방위대와 산내 주민들이 판 구덩이 10여 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구덩이의 깊이는 1m 50cm, 넓이는 3m, 길이는 30m에서 50m 정도였습니다. 총살 집행은 헌병대 중위의 지휘로 헌병 1개 분대와 경찰 2개 분대가 담당했습니다. 헌병대 중위의 사격 개시 명령에 따라 차출된 경찰과 헌병 각각 10명이 정치 사상범들의 등을 발로 밟고 뒷머리에서 총을 쏘았습니다. 이후에는 헌병대 중위와 헌병들이 확인 사살을 가했습니다. 당시 총살 현장을 목격한 대전 형무소의 한 형무관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재소자들을 앉혀서 구덩이 쪽을 바라보게 하고 재소자 뒤통수에 대고 쏘는 거야. 한 10m 뒤에서 쏘면 피와 골 허연 것이 튀어서 바지가 엉망진창이 돼. 나중에는 군복을 새로 갈아입히고 바짝 들이대라고 해. 총구를 머리에 바짝 들이대면 안 튀어. 그렇게 한번 쏘고 나서 꾸물럭거리고 있으면 권총으로 또 쐈어. 당시 총살 집행에 동원된 다른 경찰의 증언도 들어봅시다. 보안사범이라고 하기엔 애매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그리고 총살을 집행한 경찰들은 거의 대부분 총을 처음 쏜 사람들이었어. 게다가 전투과정도 아니고 거의 아무런 정황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지. 그래서 교대로 총살을 집행하는 와중에 잠깐 쉬면서 담배를 피려고 해도 손이 너무 떨려서 성냥으로 담뱃불을 붙일 수가 없었어. 그리고 총살을 집행하고 집에 와서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었어. 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더 웃긴 게 뭐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대전 동구 골령골에 학살이 있은 지 50년이 지나서 재학살이 자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2001년에. 자, 1950년에 벌어진 대학살. 유골이 얼마나 묻혀 있는지 알 수 없는 그곳에 개신교에서 교회를 짓겠다고 나섭니다. 담당 관청인 대전 동구청은 학살이 자행된 곳인지 뻔히 알면서도 공사를 승인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크레인으로 땅을 팔 때마다 유골이 나뒹굴고 삽으로 땅을 찍을 때마다 유골이 마디마디 갈라지고 부서졌습니다. 50여 년을 기다린 특별법이 제정돼가지고 진상규명이 날 때까지 제3번 제대로 못 지내며 마음 졸인 유가족들을 2번 죽인 행위입니다. 동구청에서는 이곳이 학살지인지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현장 입구에 커다란 간판으로 이곳은 산내 집단 학살지입니다 라는 표지판이 있고
위령제가 해마다 열렸으며 위령제의 동구청 관계자도 참석했는데 몰랐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곳에 새로운 교회를 짓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교회를 짓기 전부터 유족들은 이곳이 학살 장소이니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이름 깝니다. 바울교회. 이 바울교회 측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으며 공사 도중 유골이 쏟아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학살지에서 나온 유골은 공사 때문에 부러진 것이 태반이었으며 교회 측은 이 유골들을 옆 공터에 묻어버리고 공사를 계속하는 작두를 저질렀습니다. 이 미친 새끼들 아니야? 정부가 공사 중단을 지시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그땐 이미 어느 정도 교회가 지어진 상태였습니다. 50년 전 국가폭력에 부당하게 집단 학살당한 영혼들이 50년 후에는 특정 종교의 욕심으로 콘크리트 밑에 묻혀 빛조차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비단 2001년뿐만 아니고요. 그 후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위령제 지내려고 하잖아. 그러면 이 교회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위령제들을 그 밑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지내고 그랬다니까요. 뭐 하는 아유, 내 진짜 내 참. 교회를 진짜 아니 부모도 없어? 야, 진짜. 자,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승만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언을 계속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사단 헌병대 상사였던 김모 씨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7일경 헌병사령부를 통해 대통령 특명으로 분대장급 이상 지휘관은 명령에 불복하는 부대원을 사형시키고 남로당 계열이나 보도연맹 관계자들을 처형하려는 무전 지시를 직접 받았습니다. 본인은 당시 헌병대 육사단에 소속돼 28일 강원도 횡성을 시작으로 원주 등에서 많은 보도연맹원을 처형한 후 충북 충주로 이동했습니다. 대통령 특명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보도연맹 학살은 전쟁 초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9.18 서울 수복 이후에 공산당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2차 학살이 일어납니다. 피해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민군이 밥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주지 않을 수 있었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양민들까지 부역자로 학살을 한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작가 할머님도 그렇게 했잖아. 이승만 정권 때 유족들은 가족이 묻혀있는 산, 수장된 바다에도 한 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이 자기네 가족이 죽은데 못 가는 거죠. 네. 서슬퍼런 빨갱이 망령이 살아있었고 이들도 빨갱이의 가족으로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다시 국가가 이들을 불시에 데리고 가서 즉결 처형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에 떨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물러나고 국회에서는 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한다면서 피해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숨죽이던 유족들이 세상 밖으로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또 쿠데타 일어나잖아요. 5.16.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는 이들 유족들을 용공분자로 몰면서 다시금 단합을 했습니다. 유족회 활동을 한 인사들 중에서는 군부에 끌려가서 구속, 사형까지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또다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거 그것이 알고 싶다서 나오잖아요. 네. 제작진들이 갔는데 어떻게 죽었냐 말해달라니까 다들 그냥 피하잖아. 아직도 그 망령이 남아있는 거야. 내가 말하면 또 나중에 나 죽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다면 박정희는 왜 이들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용공이라는 굴레를 씌웠을까요? 국가재건 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이석재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미국이 박정희와 김종필의 배경을 뒷조사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미국의 반공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도연맹원 등 좌익 사상범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미국한테 잘 보일라. 나 빨갱이가 아니에요. 아메리카? 잘 들어. 이거지.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가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원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고, 거기다가 이제 빨갱이라는 거. 예. 빨갱이라는 자신의 죄가 있으니까. 남로당 출신이었다는 나는 거. 빨갱이 아니라는 걸 미국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태성이 또 죽인 거고. 자기가 살려고 다 죽이는구나. 유족들이 당한 고통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유족들은 연좌제의 망령에 또 한 번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사관학교는 기본이고
공무원 임용에서 탈락되는 것도 당연하고 국공립 기업이나 일반 회사의 취직도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금지당했고 수십 년 동안 경찰의 사찰을 받고 빨갱이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부모 세대의 억울한 죽음이 자식들에게는 연좌제의 고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래놓고 이 사람 뭐 국무위원 예비로 뭐 장관 후보자, 국무총리 후보자 이 사람들 친일 경력 뭐 선대에 있었어요, 발언했어요. 그러면은 왜 연좌제로 끌려가냐고, 왜 연좌제로 끌고 가냐고 뭐라고 하지. 일반 국민들을 연좌제 다 죽여놓고. 자, 이들의 고통을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예, 숨죽이던 유족들은 2005년 국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진상조사가 벌어지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경남 거창, 전남 한평의 유족들이 낸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살이 일어난 지 5년 안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니들이 해봐라. 이승만, 박정희 치하에 니들이 해봐라. 그러니까 이 법원의 판결은 그겁니다. 학살 당했는지 알고 있었잖아. 그럼 5년 안에 이거를 의의를 제기했어야지. 이 일을 왜 지금까지 있었냐. 그러니까 소멸시효 지났다. 땅땅땅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때가 나라였어. 자, 이승만 정권 하에서, 박정희 정권 하에서 누가 감히 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까? 그거 내는 순간 빨갱이로 잡아가는데. 예? 소송 내는 즉시 그 유족도 똑같이 처벌받는데 누가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 지역들에서 뭐 도시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농촌 지역이었잖아요. 거기서 농사 짓던 분들이 그렇게 소송하고 그런 걸 또 어떻게 다 감당을 할 수가 있었겠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원이 판사라는 사람들이요. 이런 우리 강기 역사를 모른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물림 소리를 듣는 거야. 아니면 자기들도 생존을 위해서. 저또만 공부만 한 새끼들이 뭘 알아, 씨발. 자, 이렇게 되면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과연 법은 누구 편인가? 에? 아직도 발굴되지 못하고 땅속에 묻혀있는 유골들이 원혼을 풀어주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가 저지른 잘못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죠. 그럼요. 국가의 그게 존재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보면서 국가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죠.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집단 학살은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며 국제법 위반입니다. 1948년 유엔은 국제연합총회에서 집단 학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제노사이드 협약이죠. 즉 집단 학살 금지 조약입니다. 그 내용은 국민, 인종, 종교 등의 집단을 파괴할 의도로 집단 구성원의 학살이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승만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기밀 해제된 미국의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박사 그 문서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0년 8월 25일에 미국 대사 무초가 제네럴 워커 장군에게 보냈던 극비 문서인데요. 여기 보면은 언급 다 됩니다. 뭐 드럼라이트도 언급이 되고 신성모 아까 국방부 장관도 언급이 돼서 8월 18일에 1950년 8월 18일에 워커가 보낸 편지에 따라서 이제 8월 21일에 뭐 드럼라이트를 동반해서 신성모 국방부 장관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그 학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됐다고 그리고 이게 국가 정부 우리나라 정부에 의해서 불법으로 자행되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미국 대사가 프레지던트 리라고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새끼 아까 내가 한글로 적어놓으라니까 니 씨발 못해 적어도 저도 못하는 게 적어놓을지 적어놓지 안 적어놨다가 지금 버벅거리고 지랄이요. 아니 그리고 이러한 회담이나 이러한 사실들이 세계 기자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문서에 나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문서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8월 23일에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과도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라는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도 해제된 거죠, 이게. 이승만도 알고 있고 이승만도 동의했다는 얘기야. 유엔의 집단학살 방지 처벌에 관한 조약에 그래놓고는 이런 작태를 저질렀다는 거죠.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직독직해가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나중에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이 진상을 밝히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의 후예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피해 보상과 진실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번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 민간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법률은 한나라당이 번편히 할 때마다 반대해가지고 법안이 부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 사람들을 친일에 부역했던 사람들 후에 동족을 집단 학살한 그 사람들 후예라고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 보도연맹 학살을 보면 거의가 남성들, 청년들이 많이 죽었다. 20대, 40대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다. 산청지역 학살자 명단을 한번 살펴볼까요? 김찬조, 김찬수 형제 같네요. 10살, 3살이었습니다. 왕주호, 왕준식 12살, 6살이었습니다. 형남길, 형남성 다 형제 같죠? 이게 남매 같네요. 이거는 5살, 3살이었습니다. 구점수 23살, 구조목 19살, 구동식 5살, 구덕이 3살. 일가족이 전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민순점 5세, 민점순 2세, 이성호 9살, 이성자 6살. 이렇게 아이들도 엄청나게 희생당한 게 바로 당시 학살이었습니다. 애들이 사상을 알아?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냐고요. 당연히 국가가 배상하고 국가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3살짜리가 무슨 보도연맹을 우리가 저번 주에서 이번 주에도 굉장히 어두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박사님 보도연맹 특집 어떻습니까? 지금 홍콩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어릴 때 기억으로는 베트남의 그 보트 피플들을 얘기하면서 나라가 없으면 이렇게 서럽다, 이 나라에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여기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게 유효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적이란 것도 가진 자들은 국적 쉽게 바꾸잖아요. 선택도 외국으로 하고. 시장경제의 원칙을 도입해가지고 국적을 고른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국가에 의해서 학살이 자행되고 국가가 관리하지 못해서 배가 뒤집혀서 사람들이 죽는 이런 나라에 과연 몇 명이나 좋다고 살겠습니까? 과연 남을 국민들이 있을까요?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들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시장경제의 원리 그렇게 좋아하면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해서 국가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가만히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국가가 잘못했던 것들은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거를 배상해야지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 어떤 사상,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소중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상. 마을 입구에서 논에서 피를 뽑고 있던 순덕이 엄마는 갑자기 옆집에 있던 아주머니가 부릅니다. 순덕 엄마, 저희 가서 저 트럭 타래. 순덕이가 옆에 와서 엄마한테 칭얼댑니다. 엄마 어디 가면 안 돼요? 그랬는데 순덕이 엄마는 괜찮아, 금방 갔다 올게 라고 하면서 트럭을 탑니다. 그리고 순덕이 어머니는 해가 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도연맹 사건을 보면서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정말로 그 안에 내용을 알고 있거나 내지는 잘못을 했거나 그랬음에도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갔는데 오늘 이 방송 들어오신 분 중 한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보도연맹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가가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서 국민들을 잔혹하게 학살을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려면 그 역사를 알아야 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보다 슬픈 역사 이야기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송을 듣다 보면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고요. 막 짜증도 나고 그러시겠죠. 그래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다시는 되풀이 될 수 없는 그런 좋은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내용들 앞으로도 더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이승만 정부는 그 보도연맹 단원들을 죽인 이유가 공산군이 쳐들어왔을 때 협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봤기 때문에 그렇죠. 추측을 했는데, 그래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북한군 입장에서 이 보도연맹 단원은 뭐냐면요, 배신자예요.
전향자냐, 전향자. 그렇죠. 왜 이들을 공산당이 포섭해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들 때문에 남한을 그러니까 이 보도명들 때문에 그 공산당이 남한을 자익으로 몰 수 있었는데 그걸 실패했다고 봤는데 이거 협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대단히 판단 착오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남한 그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보도연맹으로 가입받을 때 그 전에 어떤 잘못도 다 용서하겠다. 우리 국민이다. 뭐 환영한다. 관대하게 베풀겠다. 이렇게 약속해 놓고는 그 약속을 저버리고 그 약속의 결말이 처참한 학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모르는 거죠. 이 국가를 믿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학살당한 거 아닙니까? 이거 봤을 때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기다리라고 믿었다가 그래 된 거고. 우리 앞으로 저기 문제가 분명히 터질 거라고 보는데 국민연금 국가에서 준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 불안불안하죠. 과연 줄까? 씨발 이번에 또 주식 투자했다가 존나 까쳐먹었더만. 왜 내 돈 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주식 투자하는데? 난 지금이라도 돌려받았으면 좋겠네. 난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진짜 내가 지금까지 낸 돈 국민연금 돌려달라고. 내가 알아서 살아남을 테니까. 그러니까 왜 강제로 끌고 가고 아니 그 돈을 진짜 나중에 제대로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면 그건 뭐 괜찮지. 근데 그런 보상이 없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렇게 손해봐가지고 또 그걸 메꾸는 것도 세금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의 사회를 국가가 계속해서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그날 큰 문제는 우리가 했었던 보도연맹 사건 그리고 제주 4.3 학살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도연맹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그 산천 함양에 양민 학살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네. 보도연맹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지들이 후퇴하다가 그 마을 사람들을 싹 비워야 된다고. 소개. 빨치산, 그 소개지, 소개. 빨치산 없앤다고. 싹을 없앴거든? 여기서 700여 명이 몰살당합니다. 한 마을에. 또, 거창양양 학살 사건. 이것도 보도연맹과 관계없는데 500여 명이 몰살당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그에 맞는 보상을 국가가 유가족들에게 해주어야 된다. 그래야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이 제자리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과 국가의 사과는 꼭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군대 내 장병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지. 집단관계에 빠지지 않죠. 그런데 지금 우리 장병 교육하는 거 보세요. 안보 교육이라 그래가지고요. 맨날 북한에서 또 막 나온 애들 뭐 이런 애 불러가지고 이상한 얘기나 쳐듣고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게 뭔 도움이 되냐고. 이런 교육을 하라고. 부끄러운 역사는 우리 역사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역사고, 이거 뭐, 좋은 역사, 우리 역사, 다 우리 역사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야지만 정말 다시는 이런 광기의 역사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연속 2주로 암울한 역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조금 밝은 걸로 한번 하도록 2주가 아니구나. 3주가 그랬구나. 자, 다음 주에 조금 밝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젤 펀딩 소개해 주시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 김태영, 마루짱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민 가고 싶네.